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통일본부과 한경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장소영 검사님이 원래 강사로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대신 오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또 기대 가운데 잘 한번 준비한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정세현 우리 부의장님 특강이 또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또 최대한 사전 행사 성격으로 간략하게 잘 전달을 하고 뒤에 계신 정세현 부의장님께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분당국의 교류 경협법제와 남북 경협이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조금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났듯이 분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분단이 되었던 나라들 또 통일을 이룬 나라들 사례를 많이 연구하고 또 파악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여러모로 또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낭비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부 통일본부과에서도 체제전환국 또는 분단국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독일 사례가 있고요. 또 키프로스, 현재 분단에 있는 키프로스 사례도 있고 또 예멘이나 베트남, 또 중국과 대만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가 꾸준히 출장도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해오면서 체제전환국과 분단국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례가 될 만한 내용들, 또 시사점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사실 모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또 분단이 일어나게 된 상황도 모두 다 다르고 사정과 또 모든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미리 또 공부를 해 놓는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게 될 사례들의 참조나 또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단국 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나누려고 가져온 것은 넘어가지가 않는데요. 네. 네. 분단국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3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또 분단국 중에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체제전환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가 그렇게 발달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류협력에 이렇게 참고를 할 만한 법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제적으로 또 특히 교류협력 관련, 경제협력 관련 법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나라는 3개 정도로 일단은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요점으로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양안, 중국과 대만 교류협력 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는 이 부분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진 않았는데 또 작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선행적인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오늘 추가를 더 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사례들을 또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교류협력 법제를 개관하고 거기에 시사점은 무엇일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동서독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독의 교류협력 관계는 1972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를 겪습니다. 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기본조약 체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적으로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이 19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입니다. 이 이전에는 서로를 국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친척이 어렵고 우리나라 현재 상태와 비슷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72년도에 이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교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전에는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해서 힘의 우위를 전제한 서독이 힘으로
동독을 압박하면서 통일 정책을 꾸려 나가는 방향이었는데요. 외교적으로도 할슈타인 원칙으로 삼아서 이건 뭐냐면 동독이 수교한 나라와는 서독은 수교하지 않는다. 이런 외교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독을 고립시키고 몰아붙이는 원칙이었는데 이걸 1972년 이 기본조약 체결을 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서독만이 독일 제국을 계승한 서독과 독일 제국이 동일하다. 이 전제 아래 동독의 국가성을 부정하고 교류협력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주된 내용이 이 네 가지인데요. 동서독 경계를 불가침할 것, 또 영토를 무제한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부분, 또 내정을 불간섭하고 서독이 이전까지 해왔던 독일 제국을 우리가 단독으로 대표하고 있다. 이 동일서를 포기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아서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체결을 기본으로 해서 교류협력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펼쳐지고 법적인 관계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국제법적으로 국가 승인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데요. 서로가 이제 국가성을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을 했지만 국제법적으로 국가를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분단국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서로가 분단된 국가지만 완전 다른 외국으로 보지는 않는, 왜냐하면 통일을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보는 이상 서로 이제 남남이 되는 거고 통일이란 대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헌법 3조를 통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삼고 또 헌법 4조에서도 평화통일조약을 두고 통일을 할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수하게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게 분단국에서 가질 수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그런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국가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외국의 준하는 지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런 특수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같은 내용이요. 넘기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동서적 경제교류 관련 법제를 보면 국가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관세법과 대무역법은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유가 될 텐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전에도 포츠담 회담에서 이제 정전을 하면서 4대 전승국에서 이 원칙을 합의를 합니다. 정치 조직은 붕괴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존속한다. 이것을 합의를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동독과 서독은 외국이 아니고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이나 대무역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게 45년부터 쭉 유지가 되었던 관계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경계관계 법제도 발전을 해왔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49년도에 내독관 경제관계 규제법이 제정이 돼서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교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건부로 허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됐고 51년도에 베를린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독 간의 거래를 허가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이 이후로 68년도에 뒤에 보면 이제 동방정책을 취하면서 서독 정부가 3인당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조건부 허가제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리스트를 정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아예 정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하는 기업에 할당하는 형태로 허가를 실시를 했고요. 또 후반기에는 이거를 선착순으로 배부를 하기도 해서 그런 형태로 조건부로 허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내독과는 외국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유럽 경제공동체에서도 내독 무역 관련 의정서를 통해서 이 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재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동방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우리로 따지면 햇볕 정책이겠죠. 교류를 통한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동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제교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동방 정책을 취하면서 교역의 자유화가
시도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원칙적인 금지 조건부 허가였는데 일반적인 허가제로 변화가 되고 간단한 신고만 하면 허가가 전제되는 그대로 간주되는 형태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이러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동독과 서독의 교역은 국내 교역이다 라는 성격을 재확인하는 형태의 추가 의정서 제7조가 규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의 내용이 이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동독과 서독의 경제 관련 법제들을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법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겠죠. 동서독 간의 교류가 잘 되고 원만하게 그냥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되면 법제들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사실상 교역 관련 법제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가장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도 이 상사분쟁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실제로 개성공단 진행이 됐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분쟁 중재 관련해 가지고 북측과 회담도 직접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사법 충돌 문제 해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현학적이고 강학적인 내용이라서 전부 다 이해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2년도 기본조약 체결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동독과 서독의 상대에 대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또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논리가 개발이 됩니다. 학설도 다양하게 제가 확인한 걸로 한 30개 정도의 법학 학설이 이 쟁점에 대해서만 개발이 되는데 뭐 지붕이론, 뭐 지역이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류적인 법학 이론은 지역간 사법 이론이라고 해서 전체로서의 독일은 그대로 있고 동독과 서독은 그 안에 지역일 뿐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한 국가 내에 다른 법 체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법 체계가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수준은 비슷한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법을 적용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동독의 법률 체계와 수준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인정을 하는 내용으로 서독에서 이 이론을 차용해서 이걸 통해서 법률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는 이걸 이제 외국에 준하는 지위로 봤기 때문에 기존의 이 이론이 그대로 이어지기가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외국에 준하는 지위에 따라서 국제사법, 예전에는 서배사법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국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 관할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인데 그 국제사법의 이론을 동서독 관계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적용은 하되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유추 적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동서독 간에 서로의 법률을 적용한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데 미세하고 세미한 부분에서는 차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독일에서는 이런 법 논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치밀하고 정치하게 법률적으로 이걸 근거를 만들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동독에서 민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기업 간에 제기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을 가지고 서독에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죠. 지역 간 형법 이론에 따를 때는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국가 안에 있는 서로 간의 관할을 인정하고 또 그 법을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법을 근거로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국에 준하는 이 국제사법 유추 적용의 법리를 따르면 외국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국내적으로 승인하는 판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 판결 또는 집행 판결이라고 하는데 승인 집행하는 판결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법적인 논리와 법적인 구조를 치밀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독일의 이 통일 이전 과정에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시사점이 있고 연구를 해서 차용할 만한 부분이 있죠. 우리는 북한의 법률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 간 사법 이론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게 또 형사법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가는데 지역 간 형법 이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국제 형법 유추 적용으로 가는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북한의 형사사법 체계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수준을 전제로 삼고 뭐 형사사법 공조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안함이 많이 있겠죠. 북한의 법치주의 체계나 그 수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갖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우리가 법률 교류를 통해서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면서 법치주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국제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할 때는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법치주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차용할 수 있을 만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부분들이 있겠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사 분쟁 해결은 방금 그거는 이제 원래 있던 사법 체계, 재판 절차를 통한 해결이고요. 별도로 분쟁 해결 기구를 동서독관에도 설립을 하는데요. 동독에 있는 대외무역상공회의소의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중재재판을 시도하는 게 이제 재판 절차와 별개의 재판 전 절차로 또는 재판 이외의 간이 절차로 중재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동독에 설치되어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시도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긴 사례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중립적인 상공회의소 중재재판소를 통해서 다수의 상사 분쟁이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쟁 해결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또는 재판 이외의 절차로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에 우리가 분쟁 해결을 하겠다라는 분쟁 해결 조항으로 계약에 미리 편입을 해 두었든지 아니면 사례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이 기구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합의가 되었든지 그런 경우에만 중재재판으로 가고 이게 안 되었을 때는 동서독 간에는 재판제도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고 상호 간의 수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동서독의 교류협력 관련 법제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서 이해가 안 되실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안의 관계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정리를 하고 있죠. 중국과 대만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다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대만에 대해서, 대만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원칙을 서로 포기하지 않는데 그 접근 방식과 목적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일국양제라고 해서 대륙의 사회주의 그리고 대만의 자본주의 두 가지의 경제 체제가 공존할 뿐이지 정치 실체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다 라고 해서 대만의 정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의 나라에 두 개의 체제가 있다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대만은 뭐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이다 라고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에 반해서 대만은 일국양구라고 해서 정치 실체도 분리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의 나라지만 지역이 나뉘어 있다. 아까 독일에서의 지역 간 그런 법학 이론이랑 비슷하겠죠.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진 않지만 스스로의 독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건 동독에서도 비슷한데 아까 동서독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다 서독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독에서는 72년 이전에도 우리는 별도다, 별도의 국가다, 두 개의 국가다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고 이거는 분단국마다 유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뒤에 보는 키프로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경제적인 또는 그런 국가의 위상에서 좀 뒤처지는 측에서 별도의 국가성을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자신의 실체를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독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는데요. 별도의 국가성을 꾸준히 주장을 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안의 관계는 되게 신기하게도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중국에 있어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
또 대만에는 해협 교류 기금회에서 서로 민간기관이 카운터파트로 교류 협력을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게 100% 민간기관이다라고 하기에는 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관 반민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 협상은 하진 않지만 이런 반관 반민 성격의 교류협력기관 각각 설치해서 해기회와 해협회 두 기구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해협 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이라고 해서 FTA 유사의 서로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게 2010년에 있었고요. 이건 뒤에서도 설명하게 될 텐데 WTO를 가입하게 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전에는 대만에 대해서 중국에서 다양한 투자 유치를 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중국은 2001년에 대만은 2002년에 WTO에 각각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전에 대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해왔는데 WTO를 가입하면서 최혜국 대우 의무가 생기게 되죠.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 대우할 수 없는 최혜국 대우 의무가 생기면서 대만에 대해서 그전에 취해왔던 우대 정치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 경제협력 체제협정을 체결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걸 체결을 했고요. 형식적으로는 FTA 유사의 협정인데 잠정적으로는 경제협력 관련된 조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포괄적인 협정으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 교류협정을 유지를 해왔고요. 각각의 이제 경제교류 관련 법제를 하나씩 보자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법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투자에 관한 법들이죠.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에 대한 특별우대 판법, 대만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투자보호법, 실시세칙 이렇게 하면서 대만 동포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 제정을 먼저 시작을 하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제는 상당히 뒷순위로 밀려서 나중에 제정이 됩니다. 중국에서 대만의 자본을 투자받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별도로 법제를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한 이런 활발한 교역활동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2차적으로 내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정된 법으로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류 초기에는 투자유치 관련 법제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교류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무역관리법이 생기게 됩니다. 대만지구와의 무역관리 판법을 제정을 하고 여기 법에 따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은 당연히 관철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대만산을 필요할 때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경제 교류 협력의 상대방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의 중국이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 되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관세는 부과합니다. 외국이라고 보지도 않고 하나의 중국인데 관세는 부과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실리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투자 유치 관련 법 제정과도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 이득을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담이 되고 의무가 지워지는 법률 제정과 협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순위로 미루고 있죠. 그래서 대만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보장 협정은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에 ECFA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면서 WTO 가입 이후에서야 이 협정을 체결했고요. 아직까지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위주의 또 중국의 실리 위주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 교류 관련 법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의 경제 교류 관련 법제를 보자면 의외로 대만에는 법제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교류협력을 원하는 쪽에서 법제를 많이 만들지 않죠. 상대방에서 이제 실리적인 추구를 할 때 제한을 두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법제는 많은데 대만에는 이게 핵심적이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 조례라고 해서 교류협력에 관련된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을 우리로 따지면 교류협력법 비슷한데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여러 가지 법으로 나눌 수도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서 종합적인 법률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실체법도 있고 절차법도 있고 민사, 행정, 형사
국제사법, 아까 말씀드렸던 중거법을 정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모두가 포함이 돼서 하나로 그냥 종합선물 세트로 끝내버리려고 제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을 했고요. 무역허가판법을 중국은 나중에 만들었는데 오히려 대만에서 92년도에 먼저 제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제들을 제정을 했고요. 중국 주도의 중재 절차가 발달했는데 이게 또 양안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특기할 만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부분인데 아까 동서독에서도 중재 절차를 소개해 드렸지만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이 중재 절차가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 주도로 발달이 됐는데 뭐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이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고 중국에 설치되어 있고 중국이 중재 규칙도 만들고 주로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활용을 해왔는데 이게 1988년도에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제정되어 있던 중재규칙에 대만을 포함하는 형태로 대만을 이 중재규칙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홍콩과 마찬가지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섭하는 형태로 여기에 포함해서 중재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2015년에 해협 양안 중재센터를 설립하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한데요. 이건 강의 안에는 없는 부분인데 양안 간에 이런 중재 교류가 많아지고 또 이런 분쟁 해결을 해야 될 사례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민간 중재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주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양안의 경제교류 환경을 이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좀 많이 보장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이 중재 절차에 대한 시사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조정과 중재를 상호 결합해서 중재 절차에서 조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조정을 하다가 합의가 되면 중재 절차로 넘어가기도 하는 유연함을 포함하는 게 좀 특기할 만한 내용이고 소액 분쟁 절차까지 신설해 놓는 등 이렇게 실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할 만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이랑 뭐 중재 상사중재 합의를 해 놓았는데 그 합의에 따른 기구를 설립할 때는 상당히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시사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양안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프로스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 국가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 갈등으로 분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남북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키프로스 공화국과 북키프로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 키프로스 공화국, 남키프로스고요. 북키프로스는 터키만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지지를 받고 터키에서 국가로 인정하고 후원하고 있는 게 북키프로스고요. 실효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유엔에 가입하고 국제사회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기에서도 무력 충돌을 경험을 합니다. 63년, 67년에 두 번의 분쟁이 있었고 74년에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이 이후로 이제 분단이 되게 되는데요. 무력 충돌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또 상호 국가성을 당연히 부정을 하겠죠.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다른 분단 국가는 다르게 냉전 이데올로기에 따른 분단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경험했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이 참조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냉전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분단이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또 자본주의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긴 양측 모두가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협력 관련 부분을 보자면 키프로스 공화국 남키프로스는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 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북키프로스 부분에 대해서는 역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무역, 대외무역 관계로 설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의정서를 제정을 해서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둡니다. 그걸 이제 그린라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상호 교류협력을 이 규정으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왕래와 무관세 교역을 유럽 연합 이사회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사실상 예외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두고 남북 키프로스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3년에 상호 분단선을 개방을 하고 그 전에도 왕래가 많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게 좀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상호 왕래가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도라산 통해서 몇 군데, 지금 3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는 9군데 상호 통로가 있고 연간 상호 방문이 200만 명 정도인데 남북 키프로스 인구를 다 합하면 12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호 방문 200만 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고 왕성하게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점은 상호 이주도 됩니다. 북에 살던 사람이 남에 내려와서 살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 이동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차용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분단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 개관을 해드리고 앞에 있었던 시사점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개관은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정립이 되어 있죠.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모순관계냐 서로 대치하는 관계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그 동서독의 관계, 그 특수관계를 상당 부분 차용을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91년도에 서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외국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나라도 아닌 분단국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문구인데 이런 형태로 남북 기본합의서가 서문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그대로 남북관계발전법에 2005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남북 간 특수관계다. 상호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라고 해서 교류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상호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모순적인 분단국의 형식을 우리도 그대로 안고 있죠. 교류협력 관련해서는 남북 합의서 형태로 상호 간 교류협력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4대 경협 합의서가 2000년도에 체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걸 큰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부속 합의서들이 체결이 되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상호 국가관계는 부정하고 남북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 남북 합의서가 그러면 법적인 성격이 뭐냐? 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국가 체결한 합의서의 법적인 성격은 뭔지 그러면 국내법적으로 개별 국민이 이 남북합의서를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 최근에는 대북전단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걸 법적인 근거를 가져서 처벌할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이나 별도의 사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이거는 헌법에 정한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는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규칙 또는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을 명시적으로 법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남북합의서는 헌법이 말하는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효성 확보 문제도 있죠. 만약에 북이 남북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최근에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고 총격 사건을 일으켰거나 미사를 발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하고 실효적으로 이 남북 합의를 실효적으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법적인 성격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강제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남북 합의서 체제로 지금 형성되어 온 남북 교류협력에는 이런 또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합의서 이외에도 남과 북은 각각 경제협력 관련 법제들을 남의 법, 또 북한의 법 이렇게 각각 제정을 하고 있는데 남측의 경협 관련 법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교류협력법으로 통칭해서 또 모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출입 체류 아까 그 양안관계법이랑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당히 통합적이고 저 안에 상당히 준용을 많이 합니다. 탑법들을 많이 준용해서 교류협력법 안에 많은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는 체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간편한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한 세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규제가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당연히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에서는 관세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이나 여러 가지 준용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이런 관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 진행 중일 때 근거가 되었던 법인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었었죠. 북측의 경업 관련 법제는 북남경제협력법이 제정이 되었고 금강산 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이 제정이 되어서 남북 교류협력 관련해서는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선 그 분당국의 사례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경제 관련 법제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고 문제없이 또 원활하게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만드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가 사실은 핵심인데 법만 만들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도 상사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서도 많이 체결을 해왔고 또 회담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넘어가 버렸네요. 네. 2000년도에 4대 경협 합의서 중에 하나인 남북 사이의 상사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상사 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남북 상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사실상 회담만 여러 번 반복되고 구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중재인 명부까지도 만들고 교환을 하고 저희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행이 되지 않다가 개성공단에만 한정해서 저 합의서를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라고 해서 2013년도에 진행을 했고 오늘 원래 강의를 하기로 했던 장소영 검사님도 그 이후 절차에 많이 참여를 해서 회담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현재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 경협이 다시 활발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과제이고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그 분당국의 교류협력 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서독 관련해서 시사점은 법률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치밀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되게 머리 아프고 어려운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서독 간의 그런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법 논리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고 연구가 됐는데 그만큼 이런 법률적인 베이스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법적인 바탕이 있을 때 동서독 관계가 항구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치밀한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의 사법 절차의 수용력을 강화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독의 법, 동독의 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 논리를 아까 지역간 형법 사법 이론이든지 국제사법 유추 이론이든지 그렇게 강화를 해왔던 거고 또 일관된 상호 교류협력 정책을 유지를 해왔죠. 독일의 서독의 뭐 기민당, 사민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정권의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에 대한 교류협력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를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바로 번복하지 않고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법적인 제정을 해놓고 법적인 체계 안에서 이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번복을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차이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법제화한다면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교류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양안의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정경 분리 원칙에 근거한 민간 교류를 지속했다. 아까 해협회 회기회를 통해서 각각 민간을 주도로 앞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은 완충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의 교류가 지속됐을 때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는 점, 이 시사점이 될 수 있고요. 민간 협상기구를 활용해서 상호 교류협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회기회 해협회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제 협정도 맺고 그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상호 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실효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분쟁 해결 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양안 분쟁 중재위원회를 만들면서 그게 상당히 획기적이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키프로스 관련해서는 특이할 만한 것은 딱 이거 하나인데요. 민간 자유왕래 허용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교류협력이 그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입관리도 재산이전도 상호이주도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